이 두 번째 강의고요. 저번에 강의를 제가 좀 일찍 늦게 올린 건데 일찍 올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혼돈을 드려서. 제 와이프도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니냐고. 저희보다 일찍 개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사이버 캠퍼스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의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혼돈을 했어요. 부랴부랴 녹화를 하고 업로드 하는데 업로드도 문제가 생기고 공지까지 올렸는데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동일한 내용이니까 일주일 먼저 올린 게 돼버렸어요. 그냥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이 좀 문제인데 월요일 날 있는데 대체율이 되게 많아요. 공휴일이. 그래서 뭐 우선 이번 달은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서 전면 온라인 강의로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다들 똑같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별도로 공지를 드려야 되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공지가 없으면은 오프라인 강의가 우선 없는 거죠. 저희가 이게 규정상 여러분이 한 번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작아도 저희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또 인원이 그 인원도 한 번에 수업을 못해요. 정말 작으면 차라리 한 번에 수업을 하는 게 편하긴 한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선 그래서 특별하게 공지가 없으면 온라인 수업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월 3일까지가 온라인 수업이어서 우선 그렇게 잡혀 있어서 가능하면 그냥 올려드릴게요. 같은 때 휴일이어도 별도로 보강 일정을 안 잡고 온라인 수업일 때는요. 그러면 그냥 온라인 강의 어차피 2주에서 3주 정도 출석 오픈을 시켜드리니까 편한 시간대에 보시고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강을 따로 잡고서는 하면 근데 오프라인 수업이면 보강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우선 이번에 추석 때 보강 있는 부분은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한 3주 정도 내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다음 수업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체율이 두 번인가 더 있을 거예요. 10월 달에 그것도 오프라인일지 온라인일지 보고 결정해 드릴게요. 12월까지는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뉴스는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가능해야 될 텐데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백신 다 맞으시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미국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아지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바람이긴 한데 작년에 들어오신 대학생 신입생분들 지금 2학년이시죠. 하고 이번 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조카가 딱 그렇게 초등학생 1학년 작년에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 말이 좀 늦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으시니까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입 모양을 보고 배우는데 당연히 음성도 듣긴 하지만 입 모양을 막 따라하고 그래요. 네. 볼 수가 없으니까 자주 볼 수도 없고 집에 있을 때나 볼 수 있고 부모가 보는 게 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느려요. 늦어요. 말 시작하는 게 저희 둘째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상태가 좀 원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좀 안 좋은데 어저께 응급실 갔다 오느라고 저희 애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뭐 그래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최대한 가다듬는다고 했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맨날 이해만 부탁드리죠. 우선 수업 진행은 그렇게 하고요. 변동사항 있으면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혼인과 이혼은 그냥 가사적인 부분인데 여기까지 특별하게 뭐 내용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보고 진행할게요. 혼인하고 이혼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그냥 보면 가족관계에서 보면 한 일가의 창립일 수도 있고요. 가족관계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긴 해요.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이 관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고. 너랑 나랑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그런 관계가 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하고는 좀 다르죠. 연인 관계도 뭐 계약 관계긴 한데 사귀는 것도 계약이에요. 너랑 나랑 사귀자. 이것도 뭐 그게 권리 의무를 지는 것까지는 아니죠. 좀 다르죠. 강도가 더 세다고 해야 되나? 혼인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인 관계에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그건 도덕적인 의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혼인 관계에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혼은 이제 서로 합의하에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계약을 했는데 채무 불이행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해지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에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인 계약을 해지, 합의에 해지하든지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상 뭐 여러분도 계약 파기할 때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라고 하고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종료하기 전에 계약 해지 의사 표시하고 이런 경우 있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계약 관계가 혼인과 이혼이에요. 가족 관계에 대한 계약 관계, 가사적인 부분이죠. 간통죄는 알긴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간통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참 지나면 간통죄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2015년도 기사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간통죄 처벌법규 폐지국가 2015년도에 그 전에 뭐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들이나 저희 나라 폐지할 당시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 위헌이고 뭐 위헌적인 부분은 떠나서 그냥 헌법에 뭐 위반된다 이것까지는 떠나서 간통죄를 처벌을 할지 안 할지 여부가 왜 문제가 될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간통죄가 없는 거는 처벌을 그냥 안 할 뿐이에요. 이거를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은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뭐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럼 위자료 청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왜 굳이 처벌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계약 관계인데 민사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가사적인 계약 관계도 계약 관계인데 왜 그 부분을 형벌적인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간통죄 자체가 이제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폐지해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는 되게 많아요. 이제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처벌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서 뭐 이혼율이 갑자기 뭐 급증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통계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통계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실무에서 뭐 이혼 사건에 대해서 간통죄 폐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형사적으로 처벌을 아예 받아버리면 뭐 이혼 소송하거나 위자료 측정하는데 상대방이 뭐 다툴 여지가 없죠. 간통 자체를 다투면 모르겠지만, 간통 자체를 다투는 게 형사적인 문제고, 민사에서는 이걸 입증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상대방하고 뭐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 뭐 메신저 같은 거,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이용하고 하면 배우자가 보기가 쉽진 않아요. 입증이 어려워, 입증.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성격 차이, 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생활이 뭐 10년 이런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뭐 이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같이 사니까 당연히 안 맞죠.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밥을 먹는 습관도 틀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도 틀릴 수도 있고, 잠을 자는 버릇도 다르고, 따뜻한 데 좋아할 수도 있고 차가운 데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다 달라요. 하다못해 뭐 빨대를 꼽는 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를 수 있어요. 우유를 어떻게 먹는지 뭐 이런 것까지. 예전에 제가 이혼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수건을, 그러니까 시발점은 그거예요. 시발점은 처음에 수건을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는 게, 한 번 쓰고 바로 그냥 다 그 빨래를 해야 되시는, 손만 닦거나 이래도 그러신 분이 있고, 한 분은 뭐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다른 부분까지 계속 가미가 됐겠죠. 그래서 성격차 때문에 많이 헤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싸우니까요.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가족들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다들 뭐 자녀분들을 많이 낳지는 않으시니까요. 많아야 2명, 진짜 많으면 3명, 뭐 그 이상도 있긴 하지만 키우기가 힘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을 보통 많이들 낳으시고 뭐 2명 이렇게 낳으시니까, 혹시나 자기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족이 다 거기에 논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려고 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죠. 가족이니까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고민 있으면 털어놔야 되고, 그래야지 우울증도 안 생기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 간의 싸움이 되면은 쉽게 풀어지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둘이서 이제 끝낼 수 있었던 문제도 다른 분들도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성격 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시작되면 이제 뭐 코로나 때니까 더 외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답답하시고 뭐 그래서 싸움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폭행을 하고 이런 거, 상해를 가고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진짜 이혼을 해야죠. 그거는 뭐 이혼을 한다는 거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폭행을 행사하는 건, 그거는 단순히 성격 차이하고는 얘가 다릅니다. 우선 뭐 그래서 뭐 외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옛날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6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많이 참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다 결혼시켜놓고 이혼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폐지가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실제 여러분들이 간통죄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이미 폐지된데 이게 다시 부활할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간통죄가 부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보실 일은 없는데 가사적인 부분도 이게 채권 채무 관계와 같처럼 계약 관계니까 그걸 형사적인 부분으로 처벌하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월급을 안 주면 처벌을 받죠.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줘도 처벌을 받아요. 이게 근로계약 관계잖아요. 뭐 처음부터 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내가 근로고의 노동의 대가만 받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 이럴 의사로 고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그냥 사기죠. 임금을 주겠다는 기망의 의사 표시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근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의 대가를 받은 거니까요. 편취한 거죠. 그건. 그런데 지금 뭐 그 근로 그냥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는 사업이 망해서 그런 거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안 주려고 안 준 건 아니에요. 진짜 안 주려고 안 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 받아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아야죠. 뭐 그래서 체당금 이런 걸 받은 경우도 있고요. 체당금은 파산하거나 회사 파산하거나 하면은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사실상 파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 진짜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자기가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돼요. 뭐 입증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받은 체당금을 지급한 체당금을 사업주한테 청구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이제 보통 진정을 넣는단 말이에요. 노동청에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에 다 있어요. 지청들이 거의 진정을 넣는 거예요. 근로 임금 안 줬다 이러면서 그러면 조사를 해요. 뭐 임금이 얼마다 누가 얼마 미지급됐다 확인 전화를 하고 미지급된 게 맞다고 하면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요.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되게 적으면은 미지급한 금액이 정말 소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금전 지급 양형이죠. 무겁게 이게 실형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고 그러면은 벌금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일부러 지급 안 한 건 아니고 뭐 몇십 년 동안 잘 회사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채무자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연체된 것도 뭐 1, 2개월, 한 달, 뭐 2달 그 전까지 뭐 1, 20년을 다 잘 줬다. 그러면 기소유예 정도는 해야 되겠죠. 처벌받는 것까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요?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계속 못 주면서 이제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도 변제할 수 있느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민사적인 관계가 개입이 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민사적인 거죠.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성 지급, 근로계약이에요, 그냥.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힘들어지고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강제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지급만 하면 돼요. 잘 지급만 하면 되는데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비슷하죠, 약간. 뭐 이건 가사관계, 간통죄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관계, 그냥 민사적인 관계. 뭐 이 성격은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그런 권리무관계에 대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형벌 조항이에요. 혼인을 잠깐 볼게요. 약혼을 잠깐 볼 건데 약혼 거의 안 하시죠? 예. 약혼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그럼 약혼이죠. 그게 약혼이 맞아요. 예전에는 약혼식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근데 약혼을 했는데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폭행을 해서 결혼이 파기가 되고 하면 약혼 해제를 이유로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지 이혼을 하는데 혼인 신고만 안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면 사실혼 관계일 거고요. 혼인은 했는데 혼인 신고만 안 했으니까 이제 법률혼은 아니고요.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은 아니고 사실혼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인정되는 혼인이에요. 근데 약혼은 달라요. 혼인은 아직 안 한 거예요. 뭐 결혼식 같은 걸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약혼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약혼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냥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할 줄 알고 산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오가기도 했고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 해서 약혼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린 결혼을 하기로 했다.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야 돼요. 뭐 그러면 사실혼에 준하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혼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생활관계가 공동으로 생활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 돼요. 둘 다 같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쪽에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름에서 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의논해서 어떤 그 혼인관계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 뭐 그런,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상대방 부모님의 생일이나 아니면 그 집안 어두고 어르신의 무슨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같이 가거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꼭 같이 다 가고, 우리는 언제 완전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러니까 1년 뒤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고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생활한다 이런 내용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약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근데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입증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약혼 자체도 요즘에 많이 안 하지만, 근데 약혼식을 했다 그러면 거의 확실해지겠죠. 상견례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상견례 하고서는 보통 몇 달 안에 결혼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할 수 있고요. 결혼식 이후에 혼인 신고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혼인이 되면은 법률상 혼인이 되면 이혼을 청구하는 거죠. 합의가 안 된 이상. 약혼도 성년이 돼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못하는 건 아니죠. 성년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가 있으면 돼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략 결혼 이런 게 있죠. 그게 저런 식이 아니었을까. 내정돼 있다 이런 건 좀 웃기지만 실제 만약에 약혼식까지 했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이제 상대방을 정해주고 그러면 약혼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친족관계는 당연히 발생은 안 해요. 약혼했다고 친족관계 발생하면 사귀면 친족관계 발생하는 거랑 별반 다르진 않아요. 좀 더 강력한 것 뿐이지, 뭔가 보호를 해주는 것 뿐이지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귀는 거하고. 그렇죠? 법률상 어떤 관계가 막 성립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강제이행 당연히 금지가 되겠죠. 강제이행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은 못 하는 거지.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간접 강제 이런 거. 그러니까 직접 이 사람을 여기다 뭐 데려다 놓을 수 있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에 강제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뭐 여기다 안 갖다 놓으면은 하루에 뭐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상대방한테. 이런 걸 강접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 뭐 한테 이걸 이행하라고 뭐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명령에도 안 들으면 끝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만드는 게 간접 강제예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이건 그냥 만약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혼인 약혼이 해제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느냐, 그 아픔을 어떻게 형용했을 때 헤아릴 수 있느냐, 그걸로 뭐 위로가 되느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판결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가서 사과해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특정될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판결문에 설치를 해줘야 돼서 금전적인 손해배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성병, 불치의 정신병,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분명할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 가능한 때, 뭐 당연하겠죠. 예, 다른 사람하고 뭐 또 하려고 하고 뭐 몇 명이랑 해요, 막 약혼하고 다녀요. 당연히 같이 못 살겠죠. 그리고 기망행위한 경우에도 약혼 해제 사유는 돼요. 직장 중요하죠. 뭐 학력 당연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학력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혼인관계 전반적으로 그 사람과의 앞으로의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1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의 이제 진실성 이런 것도 담보하는 걸 거고요. 학력 자체가 담보한다는 게 아니라 기망행위를 안 했다는 게, 이런 걸 진짜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속는 분들도 있고요.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잘 조절이 아니라 잘 알아보셔야 돼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약혼 해제에 관해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 유책 사유가 있으면은 약혼 해제로 예물 같은 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대부분 판례예요. 근데 원래는 줘야 돼요. 예물은 원래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실 때 내가 예물 되게 많이 줬는데 뭐 결혼할 때 상대방한테 다이아 뭐 주고 뭐 세트 몇 개 하죠. 뭐 2개, 3개, 진주, 금, 다이아 이렇게 한 3세트 정도. 저도 이제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또 뭐 해줄이죠. 이제 그 예물 같은 거 보통 진주,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주 같은 거 세트. 진주 되게 뭔가 올드해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예쁜 건 되게 예쁩니다. 예. 그냥 하얀색 진주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게 혼인이 불성립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조건 그 사람께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고 고맙다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면 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결혼하고 한참 살았는데 저거 내 거라고 내가 준 거라고 받아올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받아오냐, 이제 그 사람은 이 증여 받은 거다, 상대방이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선 첫 강의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